안녕하세요.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아피차펑 위라세타쿤 감독의 강렬한 영화 열대병에 대해서 그 신화적인 어떤 장면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호랑이하고 식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 이야기는 뭔지 모를 어떤 매혹의 근원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하죠.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부터 호랑이 처녀가 인간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옛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고갯길마다 굽이굽이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 그런 호랑이도 있습니다. 10개나 되는 떡을 다 주고도 사실 그 엄마는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호랑이만큼 그래서 신화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짐승도 사실은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서는 멸종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백두대간 어디인가에는 좀 이렇게 늠름한 자태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쯤 어디 어슬렁거리고 있을 것 같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피차펑 위라세타쿤 감독의 영화 열대병 속에 나오는 호랑이를 다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호랑이하고는 조금 다른 호랑이입니다. 열대병은 무당의 몸속에 갇힌 어떤 호랑이 영혼이 밤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간다는 어떤 태국의 호랑이 이야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열병처럼 사랑하게 된 두 청년의 이야기가 이 호랑이 전설과 엮이고 꼬이면서 연결되는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신화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느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엉클분미에서도 정글로 사라졌던 아들이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죽은 아내의 영혼이 돌아와서 같이 그 아픈 주인공 아버지 엉클 분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피차펑 감독의 영화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굉장히 넘나들면서 아주 친숙하지만 낯설은 그런 언캐니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영화 속의 정글은 혼돈과 어떤 죽음의 두려움, 또 생의 의지,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그런 어떤 초현실적이고도 신비한 공간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열대병에 그 시작되는 첫 장면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그 마지막 장면, 그 두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병은 숲에서 군인들이 남자의 시체를 하나 발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체를 발견하고 그 분위기는 굉장히 즐겁고 아주 가볍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막 골치를 썩이던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한 것 같아서 즐거운 느낌마저 듭니다. 이 시끌시끌하고 들뜬 이런 소리가 정글에 잠재해 있던 어떤 원초적인 야생성을 일깨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들것에 들고서 정글을 나오는 군인들 중에 한 명이 무전기로 교신을 하는데요. 그 무전기 속에서 나는 목소리는 젊은 여자 파체리라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산불이 났다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친구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는 친구 필요하지 않고 아직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산불이 난 상황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 대화를 하죠. 그러자 군인이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녀가 잡음이 많아서 잘 안 들린다 뭐라 그러는지, 그러자 군인이 그 잡음은 바로 자기 심장이 널 찾아서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노래를 불러주라고 이렇게 청을 하자 그 파체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외로운 너희들을 위한 노래라면서 어떤 음악을 이렇게 무전기 속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각적인 열대병이 시작되는 어떤 순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이렇게 산불처럼 번지는 그 어떤 열병이 시작되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굉장히 달뜨게 하는 그런 산불 같은 에로티시즘, 또 뜨겁게 울렁거리는 어떤 정글의 열기, 또 심장을 흔드는 원초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발현시키는 음악인 듯 합니다. 무전기 속의 노래가 이제 다시 배경화면으로 변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화면 왼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상단을 향해서 벌거벗은 채 그 수풀을 이렇게 천천히 가로질러 가는 나신의 남자가 쭉 걸어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시야를 꽉 채우죠. 이렇게 오프닝 시퀀스가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 영화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이 벌거벗은 남자, 군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하자면 아름다운 여자, 파체리라는 여자로 목소리가 등장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또 호랑이이기도 합니다. 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외롭던 그녀도
그 남자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어떤 무전기 혹은 문명 혹은 잡음 혹은 어떤 소통의 도구 이런 걸로 그녀 그러니까 호랑이와 대화하고 그녀는 그 무전기에서 나는 어떤 그런 잡음이라고 했는데 그 소리의 매력을 느껴서 이 남자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심장이 부르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으르렁 포효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숲의 소리일 수도 있고 바람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답을 하죠. 자, 그렇게 접속한 그 군인과 파체리 혹은 사냥꾼과 호랑이 그가 아마 아주 격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한쪽이 한쪽을 잡아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큰 줄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교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여서 잡아먹는 것만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극단적인 소통 방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되게 섹스로 뭔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한 몸이 되는 거는 없죠. 그냥 이렇게 맞닿아 있을 뿐이죠. 상대의 살을 탐하고 잡아먹는 것, 먹어서 자기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먹이가 돼버리는 것 이런 먹어버리는 존재가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원시 인류들은 그런 사고를 했습니다. 밥을 먹듯 과일을 먹듯 누군가를 먹는 일 그게 이제 은어나 속어로도 우리가 섹스를 한 거를 누구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뭔가 하나가 되는 것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야생적 사고를 했던 고대인들에게 먹는 것과 섹스하는 것은 비슷한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화세계에서 시기는 그런 사고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을 씹는 행위는 그 적을 능멸하려는 어떤 적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을 자기 몸에 깃들게 하려는 어떤 합일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성당에 가면 성체를 먹기도 하잖아요. 잡아먹는 그런 존재는 신과 인간을 사실 연결해주는 어떤 샤먼이자 메신저이면서 동시에 그 양자 간의 그런 폭력적인 소통을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하고자 하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샤먼은 집단을 위해서 신에게 바쳐지는 선물, 즉 희생양, 희생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속의 외로운 호랑이는 고기 하나를 넘을 때마다 그 떡을 하나씩 요구를 하다가 종국에는 그 엄마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의 그 흉내를 내면서 아이들에게로 가죠. 잡아먹겠다고. 호랑이와 엄마는 잡아먹고 먹혀서 하나가 된 것이고 엄마가 된 호랑이는 아이들을 먹겠다고 또 사실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떡을 주고받은 그 엄마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또 온다는 얘기는 그 엄마와 호랑이, 아이들이 다 통합하고 싶은 어떤 합일의 욕망 이런 어떤 구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엄마가 결국 호랑이가 된 것이고 그 호랑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특별한 아이들이죠. 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셈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호랑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호랑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적 결합을 떡친다라고 속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상상력이 아주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로티즘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조르즈 바타이유는 그 식욕과 성욕 또 성욕과 살해욕 간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욕망은 단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그 폭력적인 소통의 욕망 또 합일의 갈구 이런 것들이 죽음마저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속으로 파고드는 그 삶을 에로티즘이라고 정의하죠.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 더 놀랍습니다. 네가 그에게 먹이이자 친구야 라고 그 나무 위에 원숭이가 공포에 떨면서도 호랑이를 찾아서 이제 숲속을 헤매고 있는 정글을 헤매는 그 사냥꾼 군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먹이이자 친구인 관계, 먹고 먹히면서 하나가 되는 관계,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합일에 이르는 완전한 관계 이런 것들이 호랑이와 사냥꾼 또 무당과 호랑이의 관계인 것이죠. 그 호랑이와 대면하여 서로 눈빛을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핥으면서 잡아먹는 그런 혼연일체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욕망은 아주 끝없이 추동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아주 자태가 멋있는 그런 호랑이의 타는 듯한 눈빛과 그 무릎을 꿇은 채 그 호랑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호랑이를 응시하고 있는 그 꼼짝 못한 채 마주보고 있는 그 군인, 그 둘 사이의 어떤 교감 같은 것이 보는 사람에게도 느껴집니다. 둘의 응시는 어떤 영혼의 고양, 또 의식의 각성, 또 어떤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신성한 순간이고 주이상스의 결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의 영혼을 빼앗았던 어떤 호랑이에게, 또 무당은 자기 영혼을 자기에게 봉인당했던 그 호랑이에게, 그 둘이 이제 합쳐지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 영혼, 기억, 피, 이런 것들을 모두 그 호랑이에게 내어주고, 뭐 죽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 호랑이랑 이렇게 마주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후 얘기가 이 영화의 첫 번째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의 교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들리는가 하고 이제 물으면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소리가 숲이 이렇게 정글의 이파리들이 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호랑이의 으르렁하는 포효 같기도 하고, 또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풀벌레 소리와 새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섞여가지고, 또 아니면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아니면 총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외로운 영혼들이 소통하고 함께 부르는 어떤 노래,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시퀀스의 그 파체리의 노래, 어떻게 보면 모두를 교란하는 어떤 정글의 노래, 또 그것이 호랑이의 반응이고 열대병인 것이죠. 그 파체리의 노래에 자극을 받아서 숲으로 들어간 어떤 한 남자는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지만 사실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피차펑 위라세타쿤 감독의 열대병은 이 호랑이와 대면한 어떤 한 남자가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이 열기와 두려움, 알 수 없는 혼돈과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구조를 가진 영화가 열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